안녕하세요. 이장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차 대비 객관식 핵심 소수 노동법으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OT 좀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 문제가 25문제 나오죠. 25문제. 2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60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노건 노트 그리고 민법, 사법법 선택 과목에서 16문제만 맞으면 되는데, 이 16문제를 맞기 위해서는요, 전범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노동법 1과 노동법 2는 2차 과목에서 연계가 되니까 어차피 할 거 우리가 좀 빡세게 하자 해서 노동법에서는 무조건 80 이상을 찍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점수를 맞죠? 40점을 맞죠? 그러면 참고로 나머지 과목에서 우리가 40점을 로스가 돼도 충분히 합격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강약 조절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까락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이제 10문제만 맞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7문제만 맞으면 된다. 왜? 25문제 중에서 18개를 찍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못 맞춘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시험과 운이 정말 없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 현 시험에서는 평균 60 거의 다 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년도 우리가 2024년도 제33회에서는요,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납니다. 40문제로 늘어나면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요, 24문제를 맞아야 되고 꽈락 점수도 16개를 맞아야 돼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 제도보다 한 3배 이상 여러분들이 품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올해 무조건 100%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합격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한 40문제, 16문제, 그리고 24문제인데 합격률을 보시면 의외로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1차 시험 쉽다 하죠. 쉬운데 합격률을 보시면요, 55%, 51%, 60%, 작년에 좀 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통 좀 심한 경우는요, 49%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6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10명 중에 4명 이상은 1차에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위주로 공부를 가시다가 이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시켜가지고 1차로 간단하게 넘어와서 짧게 치고 넘어가신 분들, 여차하면요, 이 줄타기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2차 커리를 가면서 잠깐 한두 달 1차 커리로 넘어왔다가 다시 2차 커리로 가는 거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동법도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80점 이상 맞기 힘들어요. 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민법과 사법법을 80점 이상을 맞는다? 쉽지 않습니다. 80점 아니지, 60점 이상을 맞는다? 쉽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영역을 보시면은 이제 올해 시험 문제로 이제 얘기를 바꿔서 전범에서 골고루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80점을 맞기 위해서는요, 몇 개 세이브가 된다? 5개 세이브죠. 5개 틀려도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90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80점. 자,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냥 노동법 1, 노동법 2, 뭐 민법, 사법법 다 우리가 평등하다. 우리가 금기법 6조 보면 균등차고 있잖아요. 모든 과목이 평등하다 하면요, 노동법은 2차 공부하신 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6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이 이제 공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총론부터 여기까지, 해고까지 법령 위주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판례가 이제 거기서 가미가 되는데 기타 법령이 10개라는 거죠. 근데 이 기타 법령에서 여러분들 기간제법이라던가 파견법, 그리고 뭐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은 2차 커리에서 다 봅니다. 2차 커리에서 아예 손대지 않는 법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던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이라던가 외국인 고용법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좀 맥심으로 잡았을 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특별법은요, 1차 하면서도 조금씩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량이 너무 많고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전범위를 다 버리는 게 아니죠. 왜?
아무리 어려운 법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A 법이 어렵습니다. B법은, A법은 어렵고요, B법은 쉬워요. 자, 그런데 실제 출제할 때는요, A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난이도를 쉽게 낼 수가 있고요, B법이 쉽다 하더라도 난이도를 어렵게 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하나를 아예 통으로 날리는 거는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지문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타 법정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업법이 있고요. 산업법은 양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법들이 이제 근로복지기본법,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뭐 이런 법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덜어내고 공부를 강약조절 하시면 되고요. 노트 같으면,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90점 이상까지 나옵니다. 왜? 2차에서 다 들어가는 법이죠. 기타 법정에서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근참법 4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릴 거는 노동위원회법 하나. 근데 노동위원회법이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지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품을 조금만 들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가 점수 따기는 더 쉬워요. 근데 틀리라고 구석에 있는 시행령 문제를 낸다, 그럼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3개년 우리가 그 출제 근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일반 이론에서는 많이 나와요. 한두 문제입니다.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법령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과 노투에서 조금 이 편차가 좀 생겼는데, 보통 평균을 냈을 때 19개에서 20문제가 순수 법령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순수 판례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한두 문제. 그리고 판례 법리하고 법령을 묶어서 조합형이 이제 보통 한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 비중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차 공부하고 1차 공부가 차이점은 뭐냐? 2차 공부는요, 법전을 지급하니까 법 조문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노트 2차 공부 경우에는 판례 결론이 도출되는 근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득시킬 수 있는 문장력이 있는 우리가 어떤 사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나는 판례 그냥 버릴래, 판례 버려도요 1차는 다 합격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한다? 1차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령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출지문이 이제 반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본다기보다는 기출됐던 내용을 좀 보시고요. 제 수업을 그 기본이론 들으신 분들은 그 핵심소송 노동법 그 책을 보시면은 모든 기출지문들이 책에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은 형광펜 표시되어 있고요, 오답 지문은 그 위에 첨으로 변형된 지문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없고 1차 공부가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객관식 문풀은 그냥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보시고 기본 이론서를 한번 쭈르륵 보시는 게 도움이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개정 내용이죠. 2022년과 2023년과 차이점이 뭐냐? 지금 보시면요, 2차 공부하실 때는 최신판이 다 봐야 되죠. 근데 출제 비중을 봤을 때 판례, 누적된 판례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몇 문제 나올까요? 한 5문제 내외. 개정법이요, 노트에서는 개정법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노원에서 이제 특별법 한 서너 개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기법이나 노조법이 바뀌었다, 그럼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법에서 지역적인 거 바뀌었다 해가지고요, 그게 100% 출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도 하나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관련된 조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별을 하나 잡자고 초가 상관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하면 좋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8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T 영상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공부가 좀 되셨다 그러면 올해 개정된 법 조문이라던가 또는 최신 판례 결론을 1차를 하기 위해서 100% 드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분석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시는데 정답형은 뭘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은. 그러면 다음 중 맞는 것은 하니까 맞는 지문 하나고요. 틀린 지문이 4개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품을 줍니다. 용역을 줘요. 문제 출제해 주세요. 지문 4개 바꾸는 게 좋아요? 지문 1개 바꾸는 게 좋아요? 당연히 1개죠. 압도적으로 오답형 찾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왜? 오답형은 지문 4개 그냥 깔아주고 한 문제만 그냥 그 단어 하나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오답형 문제가요. 여기 보시면은 뭐 17개, 19개.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18개에서 한 20문제가 오답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듈형 문제는 이제 박스 처리되는 문제 있죠. 다음 점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고형 문제는 단순한 법조문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법조문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한 문제 나옵니다. 물론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자,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참 답답한데 객관식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정지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출제 경향을 보면 보세요. 정답형, 오답형이 압도적이죠. 그러면 문제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제인 지문을 여러분들이 각종 보고 있는 그 기본서 있죠? 거기다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쭉 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요, 많이 오답으로 변형됐던 지문들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볼까? 지문 하나 떴어. 이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헷갈려. 그럼 뭐로 간다? 확률적으로 맞는 지문이 더 많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1차 보는 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출제 지문을 반드시 단권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오답 변형 포인트를 역시 이것도 단권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계가 없어요. 그냥 문제 지문들 쫙쫙쫙 이렇게 하고 그나마 이제 논리 흐름에 맞춰서 문제 그 편제 순서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내가 좀 내공이 딸린다 싶으시면 제가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90% 이상이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해당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본 이론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소송 노동법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 수업은요, 전체 문제를 PPT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제가 나오면요, 빠르게 제가 뭐 판설한다거나 이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포인트만 제가 말로 설명하고 바로바로 문제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법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지금 그 인쇄소에서 뭔가 오류가 떠가지고요, 지금 책을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로 좀 나갈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저 혼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법원성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인정된다. 그럼 부정되는 거. 첫 번째가 뭐죠? 쉬운 거, 판례, 행정에서. 그리고 아이로 협약은 우리가 국제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 강철이죠. 강제근로 철폐하는 협약,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자치규범도 노동법에서는 특이하게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네요.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2번, 이거는 관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관행어 두 문자는 제가 이제 규사 싸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이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근로계약이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민법. 자, 민법도 우리가 보충적으로 법원성 인정되고 있고요. 아이로 협약 중에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이고요. 강제 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 있죠. 강철. 자, 강철은 단단합니다. 단단하니까 아직까지 비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강철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이거 인정되고 있죠. 자, 그리고 행정에서 요거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4번이 정답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여기 똑같죠? 고용 업무 지시 행정 해석이죠? 자,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 처리에 불과한 경우 대외적인 구성력이 없다, 법원성이 없다는 말이고 맞는 지문이고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의 결사의 자유 그리고 단결 보유에 관한 협약. 자, 이거는 과거에는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이 됐는데 지금은 비준을 했죠.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강철은 우리가 아직 비준을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사건 등에 대한 판례. 자, 판례, 법원성 인정되지 않고 있죠. 자, 단체 협약, 법원성 인정되죠. 자치규범으로서. 자, 규약도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우리가 규범성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없음. 자, 3번 보겠습니다. 법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취업규칙입니다. 자, 취업규칙 자치규범이죠. 법원성에 해당되고 있고요. ILO 협약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다릅니다. 자,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비준을 했으니까 법원성 인정되고 있고요. 자, 노동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환제 판결, 즉 판례죠. 판례는 법원에 해당되지 않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 6권에서 행정해석이죠. 법원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근로계약은 법원성 인정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두 개가 있네요. 1번과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ILO 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비준한 거 모두 고르지 말고요. 비준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비준하지 않은 게 뭐다?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 그래서 이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모두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답이었고요. ILO 협약에서 중요한 게 뭐다? 강철은 단단하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ILO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연도 보세요. 16회죠. 틀리라고 내는 지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보시면은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서 국제연맹 산하 단체로서 창설되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되며 정부 대표 2인 그리고 노사 각각 1인으로 참석한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헌장 전시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 확립. 예, 맞는 지문이고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바꾸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처음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맞는 지문이 가능성이 많다고 했었죠. 자, 총회에서 의결권. 자, 정부 대표만 갖습니까? 우리가 ILO 협약, 노동과 관련된 건데 정부가 갖는다? 아니죠. 정부만 갖는 게 아니라 노사 대표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요거 4번 맞고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에 결사 등에 관한 협약 비준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지금 비준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법원과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계속 반복된 내용이 나오죠. 취업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관해서 무효가 된다 되어 있는데, 자, 1번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는데요. 상위법 우선 원칙은 법원 간에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리고 시행령이 있고요. 자치규범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죠. 그래서 이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하위법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 효력을 부정하는 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규칙이 있고요. 여기 근로계약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당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 네, 맞는 지문이죠. 자, 노동부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자, 이거는 행정해석이죠. 법원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과는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단체에 반할 수 없다. 자, 취업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인 취업규칙은 상위법에 반할 수가 없겠죠. 자, 5번 ILO 협약 또 나오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잠깐만.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무효, 갖지 못하고 법률관. 요게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그냥 보면 틀리겠네. 여기 보시면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원칙에 대한 이제 특별한 원칙이라고 노동법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위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함정인데 근로조건에 관해서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법률과 법률. 그러면 법률과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요. 이때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아니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입니다. 동의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네요. 정답은 3번. 자,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건 이제 판례가 섞여 있습니다.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 규정. 자, 인사 규정은 우리가 취업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취업 규칙. 취업규칙. 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리하게 개정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한 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 자, 지금 법이 유리하게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2번, 고용노동장관은 법령이나 단체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노원과 노트에 걸쳐가지고요. 법 체계를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기본이로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이 있고요.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권리구제기관이 있습니다. 권리구제기관. 자, 권리구제기관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권리구제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근데 이 행정부에 우리가 법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노동법에서. 그게 뭐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있죠. 노동위원회.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야,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행정지도 하는 거. 우리가 행정청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권리구제, 우리가 조정을 한다거나 부당이고 구제처를 한다거나 차별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가 하는 거고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걸 행정청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행정청이 우리가 중앙행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청 하면 일반적인 행정청은 우리가 시군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는 편제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 소속이라고 했었죠.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 독립된 행정협의체 기관이죠. 자,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는 얘 소속인데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청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경우는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투, 노동조합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근데 이 행정청은 전문 기관이 아니니까 이런 지도 감독을 할 때 노동위원회 의견을 요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노원 파트에서 사업주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건데 장관이 직접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시켜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제 전문기관이죠. 그래서 이때는 별도 노동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요하지 않아요.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법조문 한 8개를 하나로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네요. 자, 법령, 단체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누가 한다?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예, 노동위원회 의견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규정하는 건요, 뭐로 한다? 반드시 법률로 합니다. 자, 법률로 하는데 법률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 못 정해. 그러면 어떻게? 그 아래 단계로 토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할 권한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해.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거를 위임 입법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면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위임이 없다라면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한 경우, 사무처리, 행정해석이죠? 그러면 법원성이 없다. 예, 맞는 지문. 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자,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ILO 협약은 강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판례를 모아가지고 창작 문제로 만든 거예요. 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으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합의가 포함된 것을 보미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 협약이 있고요, 취업규칙이 있어. 그러면 단체 협약이 상위법이죠. 그래서 이 상위법을 우리가 개정할 때는요, 절차가 그만큼 더 엄격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이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하더라도요, 이 경우에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을 배제하고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는 게 판례 해석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보지를 못했을 건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법에 따라 정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인사규정, 취업규칙이죠.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지금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그때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요, 이 회사가 이런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이 법령 규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역시 상위법 우선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 자, 취업규칙이 있는데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 부분이 우리가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니까 이 근로계약은 유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자, 4번과 5번이 이제 여러분들 그 임금 피크제 관련된 2차 논점이고요. 2차에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많은 비판을 받아요. 자, 일단 취업규칙이 집단적 의사결정 범위에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냥 예외입니다. 판례 결론 다 아시죠? 이 경우에 우리가 근거를 두 가지를 드는데, 근기법 제4조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과 그리고 근기법 97조를 반대 해석하죠. 반대 해석을 해서, 자, 이 경우에는 비록 집단적 의사결정 범위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요,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고, 배제하려면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자, 다섯 번째,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논점으로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판례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이제 근로권리입니다. 자, 근로권리는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법조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틀리라고 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기업권에 근로조건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일자리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요? 돈 있으면 일하기 싫죠. 근데 다 놀면 국가 경제 마비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근로할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근로할 의무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은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노예처럼 일할 수 없죠. 인간답게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근로 의무는요, 역시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로 정하는데 일하기 싫은데 야, 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와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국가, 민주국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 정합니다. 이거 포인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근로 의무는 민주주의. 이거를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자,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여기 포인트인데요. 고용 증진은 노력이고요. 고용 증진은 우리가 노력. 고용을 어떻게 다 합니까? 100% 못하죠. 자, 그럼 이제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이 있습니다. 적정임금은 우리가 노력이에요. 노력인데 최저임금은 여러분들 최저임금법 시행되고 있죠. 최저임금 시행됩니다. 이거는 시행의무예요. 시행의무. 됐죠?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시행의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그리고 국가는 여자의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성보호, 연수자보호는요 헌법에 따른 특별보호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상해 군경 같은 거 있죠. 국가 전벌자 같은 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유족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따로 문제는 없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뭔가 뭐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근로제공의 우선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산점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생활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고령자. 자, 이분들은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 그래서 맞는 거로 한 거는 기역과 리을 이렇게 됩니다. 니은번이 되겠네요. 자, 근로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질문에다가 끝에다가 이거를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정답형인지 오답형인지 순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갖는다. 예, 맞는 거고요. 자, 여자 연수자 무슨 보호를 받는다? 여자 연수자는 헌법에 따른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자, 신체 장애가 있는 자죠. 자, 신체 장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호예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 신체 장애자는 우리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른 보호. 그래서 요거 틀린 거고요. 자,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거는 누가 된다? 우리가 전몰 군경 등 국가유공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 여기 나오네요. 근로조건의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갖도록 법률을 정한다. 자, 최저임금제는 우리가 시행의무죠. 노력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32조 근로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근로조건 기준 뭐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근로의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어떻게 된다? 법률에 따른 보호랬죠? 법률에 따른 보호. 특별보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넘어가시고요. 자, 연소자, 헌법상 특별보호 왔습니다. 헌법상 특별보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나오네요. 자, 이분들은 유가족입니다. 이분들은 개별 국민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되질 않아요. 다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국가는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아니죠. 시행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근로권리 또 나오죠. 자, 근로조건 기준 어떻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 이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박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예, 최저임금법. 자, 고령자입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자죠. 무슨 보호? 법률에 따른 보호. 법률에 따른 보호. 자, 여자 근로 특별보호. 자, 그 다음에 근로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규정되고 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근로권리 내용인데요.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행한다,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시행합니다. 시행 의무. 해서 최저임금법이 있으니까 시행한다. 노력이 아닙니다. 자, 여자 근로 또 나옵니다. 여자 근로는 어떻게? 헌법에 따른 특별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 근로권리의 내용과 조건이네요. 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뭐죠? 민주주의 원칙은 근로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연소자 또 나옵니다. 헌법에 따른 특별보호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 어떻게 한다?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 부여를 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2조. 자, 헌법은 근로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는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여러분들 법인, 민법에서 우리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죠. 법인도 근로권리를 인정한다. 아닙니다. 법인은 인정이 안 돼요. 요거 웃긴 것 같지만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대로 법률로 정한다. 자, 근로조건,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근로의무, 민주주의 원칙. 자, 국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권리에서 도출된다. 자, 우리가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되려면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근로권리는 무슨 권리다? 추상적 권리죠.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도출되지 않는 거고요. 만일에 근로권리가 구체적 권리다, 그러면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그리고 적정임금,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네요. 자,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헌법상 근로권리 권리와 의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여긴 나오네요. 법인은 근로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될 수 없죠. 국민만 되니까 맞는 거고요. 자, 근로조건 기준 지겹죠? 인간의 존엄성. 자, 근로권리. 자, 우리가 헌법 37조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자, 다만 이렇게 제한할 때도 해당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로권리, 이거를 뭐로 바꾼다? 모든 권리.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국가유공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법률이 정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한다? 자,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근로기회 부여입니다. 근로기회 부여.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자 근로 특별보호 받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역시 32조. 자, 최저임금. 자, 최저임금 어떻게 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죠. 헌법상 근로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예, 맞는 거고요. 국가유공자.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 부여를 받는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고용정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근로자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여러분들 이건 2차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외국인들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나누죠.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 성격을 띠는 거고요.
일자리 만들어달라 요청하는 거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자유권적 성격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정책을 요구한다, 이거는 일할 환경이 아니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리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옳지 않은 거 3번. 자,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게 뭐예요? 일할 환경이죠. 환경에 관한 권리. 이거는 인정을 한다. 금방 한 내용입니다. 자, 5번.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권리에 포함되는 것을 본다. 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32조 제3항은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자에 속한다. 예, 맞죠? 재량권이 있습니다. 자, 2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로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자, 이거는 생존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할 환경의 권리는 생존권적이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을 띈다고 했죠. 자유권적 성격도 아울러 갔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3번. 자,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 해고 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나 강제 근로, 인권 침해, 인신매매 등의 부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노무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자,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안정법 파트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근로자 개념 법조문에 있죠. 그래서 근로자라 하면 우리가 개념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직업 종류 불문합니다. 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 제공. 그래서 2차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이, 이때 근로가 무슨 근로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죠.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 제공. 그래서 그러면 이 종속적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판례 범위가 좀 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리, 비영리 모두 불문한다. 맞는 지문. 근로 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자,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근로제공은 정신노동, 육체노동 불문하고요. 자, 근로제공과 임금 사이는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므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16회, 여러분들은 32회, 16년 전.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 자, 이 중에 사회자가 경제적으로 우울한 진로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들, 즉 부차적 요인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두 문자로 Q 기소장이라고 했었죠. Q 기소장.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암기를 지금 하세요. 자, 그래서 규율의 적용 여부, 취약기시 등의 적용 여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지수 여부, 그리고 기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여부. 자, 이런 것들은 뭐로 본다? 부착 요소로 본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개시 또는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 보시면 요거는 좀 잠깐만 부정해서 아니 된다고 해당하는 거. 이거는 좀 지금 18회인데 자, 18회 때는 요 문장이 좀 문제가 이때는 이제 부착 요소로 구분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부정돼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잠깐만. 이게 PPT로 보니까 어지럽네요. 임의로 잘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하는 것. 하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보세요.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업무 내용. 이거는 종속노동 관련 지표니까. 자, 2번. 사용자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여부. 자, 이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여부 해서 독립사업성이 부정되는 징표인데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자, 노무 제공을 통한 인후 창출, 손실출에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역시 독립사업성 판단 징표입니다. 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여부. 자,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Q 기소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Q 기소장. 자, 그리고 이 Q를 여러분들이 Q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이제 사용자성입니다. 자, 우리가 근계법상 사용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자죠. 자, 이때의 사용자는요,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니까 누가 된다? 근로기법의 준수 의무자로서 사업주에 해당되는 거죠. 사업주. 자, 사업주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근로계약 당사 사용자의 개념, 근로기법 준수 의무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때 근로계약 당사 사용자 개념은 사업주고요. 이때는 사업주고 근로기법 준수 의무자는요, 일반적인 사용자 개념으로서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중간관리자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사용자 개념 중에 사업경영 담당자, 여러분들 그냥 CEO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중간관리자를 의미하죠. 중간관리자. 그래서 법무상으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일정액을 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급 형태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곱하기 8을 해서 도급금액을 주라는 거죠. 근데 도급을 하면서 8시간 걸리는데 얘를 뭐 1시간 급여로 준다거나 도급금액을 준다거나 또는 2시간 도급금액을 준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 있고요.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실질적인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고 있죠? 묵시적 근로관계로 나오고 있죠. 묵시적 근로관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자면 적용되고요. 그리고 4인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별도 규정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칙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두 문자로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세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처음 들으신 분들은 메모하세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연구생 여러분들 수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술 한잔 하시고 고성방 가신 분들 뭐 하면 안 되는데 좀 있죠. 그러면 이제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짜증이 납니다. 가시가 돋죠. 그래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요. 자, 연은 뭐냐? 연들 공부가 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연은 연차휴가, 구는 부당휴고 구제, 자, 생은 생리휴가, 자, 그리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그러니까 23조 제1항이죠. 정당한 이유 없는 그러니까 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취는 취업규칙, 가는 가산임금, 시는 법정 근로시간, 업은 휴업수당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문제 다 걸립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죠. 이건 쉬운 거니까. 자, 다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카운팅 할 때는요, 이동 근로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빠지는 게 있죠. 자기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만 제외되면 얘만 제외된다. 나머지 다 포함된다. 이거 포인트. 자, 그다음에 3번.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제 영세 근로자를, 영세 사업장 보호죠. 영세 사업장 현실, 그리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자,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 50%를 가산하에 지급하는 규정. 자, 가산수당이죠. 가시업, 가. 그러니까 이건 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죠. 그러니까 4명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적용에 대해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비영리 사업. 자, 근로기준법 적용되죠.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때는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봤을 때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예, 판례인데 사실상 이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되었을 때 5인 이상 미만 이거로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동 일수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이거는 시행령 규정인데 갑자기 숫자를 만들려니까 좀 어렵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일을 가동했다고 쳐요. 30일 규인데 그냥 5일 가동입니다. 5일 가동인데 평균을 냈을 때 이게 5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 자, 그런데 실제 4인 미만으로 가동 일수가 이 5일을 반절, 그래서 3일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평균일 때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4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판례보다는 시행령 규정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출제가 될 때는 이 판례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사 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 근로자만을 계산하며 이동 근로자 제외된다? 아니죠. 이동 근로자 제외되지 않고요. 유일하게 빠지는 게 누구다? 파견 근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차 이런 거 구분 없습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기준법 적용되죠. 자, 그리고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 자유가 있고 영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업장의 사용에 맞추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이동 근로자 포함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근로기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 누가 있다? 파견 근로자. 어디 있나요? 파견 근로자. 자, 3번이 있네요. 자, 5번입니다. 자, 근로기법을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건데요. 자, 국내 본사가 있고요. 그 출장소,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 즉, 우리나라에서 고용 다 하고요. 외국에 지금 출장 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 우리가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인주의를 하죠. 자, 그리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합니다. 자, 휴업할 때 휴업수당 지급. 자, 우리가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에서 업이 휴업수당이랬죠? 자, 우리가 휴업수당은 어디에 적용된다? 5인 이상. 근데 여기는 4인 이하니까 요거 틀린 거죠. 청구할 수 없다. 자, 교회사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 적용 대상이 되죠. 자,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 누구란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죠. 초단시간 근로자. 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휴일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 하더라도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 하더라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일 적용되지 않는다. 자, 아파트 자치 운영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자, 원칙적으로 근로기법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어디 있나요?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6번 나옵니다. 자,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 암기해볼까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오.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오. 지금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 돼 있으니까 이때는 반대상은 어떻게 되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구 그리고 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이 없네.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요거겠네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니까 4명 이하에만 적용되는 걸 모두 고르니까 5명 이상이 적용되는 걸 빼면 되겠죠.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험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거 하나 빠지네요. 그렇죠? 요거 하나 빠집니다. 자, 그래서 리을 들어간 거 다 빼면 되죠. 그러면 요게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됩니다. 자, 8번.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게 맨날 헷갈려.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그럼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요. 그럼 바로 뭐다? 5번이 되겠네요. 연차 휴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9번 또 나오죠.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용자에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이건 뭐다? 5인 이상 사업장.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요. 자, 어디 있나요?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됐죠? 그래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맞춥니다. 계속해서 빈출돼요. 해당 내용들이.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가 10분 쉬시고 2교시 때는 근로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